제목은 이렇고 빈넌 2018 간단히 소개드리고 뭐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온 사람 처음 듣는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히 혹시 질의응답 위주로 할게요. 빈넌 2018은 뭐 작년에 한번 했다 그러고요. 올해는 이태리 제노바인데 원래 다른 데 잡았다가 바일린가를 잡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옮겼다 그러고 1000명이 실제로 왔더라고요. 굉장히 멋있긴 했는데 뭐 이렇게 여기가 칸마리가 있어서 오락내리락 해가지고 반 쪼개지는 그런 데 가서 이제 뭐 많이 모이면 거의 다 들어가서 이제 빽빽하게 2층까지 있어가지고 일종의 공연장 플러스 뭐 이런 데에서 이제 했고요. 뭐 사람도 엄청 많았고 제가 했던 레슨이고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5일 하는 걸로 빽빽하게 했고요. 실제 강사들은 1시간 45분씩 3세션씩 하고요. 제노바에서 열렸는데 제노바가 이제 원래 이탈리아의 해군 기지, 옛날 로마 시대 때 해군 기지가 있는 이탈리아의 북부 이탈리아의 제일 꼭대기쯤 되는 프랑스 접경 지역이었고요. 항구 도시고 여기가 이제 북부 이탈리아가 원래 잘 살고 곡식도 많이 나고 이제 이탈리아를 먹고 살리고 있는 애들인데 거기에 가는 이제 밀라노나 뭐 이런 데 가는데 이제 항구 역할을 하고 있었던 데고 그래서 이제 크루즈가 맨날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내려놓고 뭐 실어가고 뭐 이런 크루즈 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다 크루즈 포트인 것 같고 이렇게 이쪽이 이제 산업 포트고 실제로 우리가 있었던데 우리가 했던 그 전시장은 여기 한가가 쭉 있는 여 중에 일부를 저희가 썼고요. 제노바 한가운데 가면 이런 게 있는데 모어된 디스 이거보다 더 있다 이런 게 제가 찍은 사진이지만 뭐 가서 이제 뭐 이탈리아니까 뭐 이것저것 먹었는데 꼭 나폴리 피자를 먹어보자고 했는데 엔초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뭐 뭔가 대가의 풍모가 있는 사람이 이제 뭔가를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아주 오래된 포트를 뜯어가지고 레스토랑을 만들어놔서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좀 모던하고 아주 올드가 같이 있는 그런 슈퍼 토스카니 바롤로가 이제 3대 토스카니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 근처에 이제 칭케테레라고 저희가 하루 정도 갔는데 한 5개의 마을을 연결해서 이제 트레킹하는 코스가 있어서 트레킹 색깔이 다 예쁘죠. 이게 원래 엄청 가난한 어부 마을이었는데 집을 알아보기에 색깔을 좀 다르게 칠했다고 하더라고요. 멀리서 집을 알아보면서.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관광지가 돼서 이제 이거를 연결하는 이제 트레킹 코스가 있고 뭐 땡볕에 걷느라고 이제 힘들었는데 거기 결혼식 사진 같은 걸 찍고 있던데 그러니까 손남 손녀들이죠. 뭐 이탈리아 음식 공항에서 찍은 건데 뭐 어쨌든 뭐 이런 동네고요. 제가 좀 찍은 사진들 칭케테레 다니면서 좀 찍은 거 저희 트레킹하다가 보는 사진들 여기 가면 수영장도 있고 뭐 괜찮아요. 어쨌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좀 되고 내년에도 하고 썸머스쿨이 괜찮긴 하더라고요. 빡세게 앉아서 뭐 아주 오랫동안 여러 퍼스펙트로 강의를 듣고 또 그 강사들이 아주 베이직하는 사람부터 뭐 파티클 피직스 하는 사람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쓰냐 뭐 이런 사람도 오고 저처럼 이제 의료를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영어로 강의하니까 좀 힘들긴 했는데 재미는 있었고요. 어쨌든 그때 했던 강의고 뭐 상당 부분은 들은 사람도 있을 텐데 뭐 간단히 뭐 시간도 좀 넘었으니까 하면 레디올로지 항상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인데 이제 패러다임 중간에는 잘 모르고 이제 시프트가 생길 때 이제 단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죠. 아, 자본주의가 영원하지 않는 것 같다. 공본주의에 살았을 때는 공본주의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호하는 규제들이 있잖아요. 탕비금도 있고 뭐 계속. 근데 어쨌든 이제 의료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점점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 건 이제 확실하고요. 테크놀로지랑 이제 디맨드, 메디칼 리드는 이제 거의 무한하니까 테크놀로지가 이제 얼마나 발전하느냐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BC부터 시작해서 코페르니쿠스, 뭐 뉴턴이 책 2권 정도 쓰고 라부아제 화학혁명 일어나고 종의기원 쓰고 1895년에 이제 엑스레이가 발견되고 1901년에 첫 번째 노벨상을 받아요, 이 사람이.
이 엑스레이를 기반으로 이제 의료 영상이라는 분야가 생겼고요. 실제로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1907년인가 이제 영상학회가 생기고 AART가 이제 뭐 기원을 여러 개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의료 영상학회 RSNA의 전신이 되는 학회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때는 이제 잘 보면 엑스레이가 해로운지도 잘 몰랐는데 그 엑스레이 건판 필름을 이제 도료를 가져다가 이제 캔버스에다가 그려가지고 건판을 했고요. 엑스레이 소스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알기 어려웠지만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정형외과 의사가 뼈 부러진 데가 떴죠. 원래 처음에 엑스레이는 퓨리 부인 그 반지 있는 뭐 그런 거였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의료가 이제 이런 혁명적인 기술에는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근데 이제 그게 병원에서 쓰기에는 너무나 상업화가 안 돼서 언스테이블해서 그 의사가 자기 친구인 지멘스라는 사업가한테 엑스레이 네가 사업을 해서 돈 벌 생각은 하지 말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 벌 생각 하지 말고 의료에 컨트리뷰션 해라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이제 지멘스 헬스케어고 지금 전 세계 헬스케어 의료 영상으로는 1등하고 의료 기기에서는 2등하고 1등한 애가 존슨앤존슨인데 걔들은 이제 꺼지부터 시작해서 주사기 뭐 수술도구 다 만든 애들이고요. 진짜 지멘스는 오소독스하게 영상 만들기만 만들고 근데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지멘스 원래 물리학자 트랙을 타고 있었는데 걔가 어찌됐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의료 회사를 원래 지멘스는 중공업과 전자로 이렇게 큰 애들이고 메인은 근데 헬스케어를 해서 어쨌든 세계적인 회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멘스를 이제 솔직히 이런 역사를 보고 우리가 뭐 CT를 만들든 초음파를 만들든 뭐 이런 걸 할 때 이제 어떤 애들이랑 경쟁하는지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삼성전자가 들어왔을 때 이제 지멘스들 걱정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1950년대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의학이나 기술이 확 발달을 해요. 잠수함 찾는 데 쓰는 소노라든지 그리고 사람 몸을 찾아보자든지 뭐 CT나 MRI, 피직스들이 이제 막 개발되면서 노벨상들이 영상 모달러티들이 계속 나오고요. 50년대 초음파 나오고 70년대 CT, MR 나오고 그게 이제 다 노벨상을 뭐 10년 안에 받고 그러면서 의학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영상이 이제 의학의 한 축이 되면서 옛날에는 서저리는 빅스카 빅 서전이라고 일단 자르고 찾았어요. 몸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서전은 크게 자르고 살릴 수 있으면 이제 좋은 서전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영상을 미리 보고 어디에 뭐가 있을지 미리 다 계획하고 최소로 잘라서 환자가 리커버리 하거나 잘 살아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보고 나서 자르는 식으로 이제 바뀐 거죠. 서저리가. 그게 이제 영상이 굉장히 큰 롤이고 그게 되면서 이제 그게 필름으로 놀고 있다가 80년대 이제 디지털라이즈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팩스 숫가를 줬고 우리나라에 300개 회사가 생겼고 숫가 하나 만들어주면 이제 이런 포텐셜이 있고요. 이 디지털라이즈가 되니까 예전에는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필름 딱 한 장 가지고 이게 누구 거냐 가지고 막 싸우던 이런 시기에서 이제 누구나 쉐어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걸 가져다가 이제 수술 로봇, 영상 이미지 가이드 서저리나 이미지 가이드 내비게이터 영상을 이용해서 항법을 해가지고 정확히 뭐 바늘 하나 찔렀는데 정확히 찔러보자 몇 미리 미만에다가 서브 밀리미터의 큐러시를 그런 게 쭉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레디올로지랑 서저리가 이제 같이 발전을 하고요. 서저리 관점에서 보면 이제 같이 이제 이런 시기에서 아주 옛날에는 이제 잉카 시대 때 뇌수술을 했다는 썰이 있는데 그때 이제 나온 이제 두개골 같은 걸 보면 이제 정교하게 잘린 외계인이 잘랐다는 썰도 있고 어쨌든 네 그게 뭐 BC 3000년, 2000년 이런 거니까 뭐 잘랐더라도 살렸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그 전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그 후에는 이제 바버 서전이라고 이발사는 이제 스승사자를 써요. 선비사자를 안 쓰고 옛날에 이제 이발사하고 바버 그 서저리하고 별로 구분이 안 되고 같이 있었어요. 머리카락 자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몸 자르는 거고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기둥에 그 뱀이 와 있는 게 의학의 상징인데 하나가 있으면 의사가 두 개가 있으면 이발사라는 썰이 있어요. 뭐 가이스보스 할 수도 있고 이제 그게 굉장히 비슷하게 시작을 했고 실제로 아주 옛날에는 이런 서저리하고 뭐 의사들이 잘 구분이 안 됐는데 이런 의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관중을 모아놓고 쇼를 했어요. 환자를 짧은 시간에 수술을 했는데 이제 환자는 마취를 안 돼 있으니까 아픈 상태에 사람들이 잡고 이제 의료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쇼와 비슷하게 그런
그림들이 이제 그림 좋아하시면 이제 외국 같은 데 나갈 때 뮤지엄에 가보시면 그런 이제 의사가 왕진한 뭐 렘브란트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쇼를 하고 있는 그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그림들이 있고 나중에 뭐 서준 선생님이 강의할지도 모르겠는데 1821년에 MGH라고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털이라고 이제 NEJM을 내는 저널이고 뉴 잉글랜드 지방에 있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환자가 더 잘 치료된다는 개념이 생기면서 이제 옛날에는 의사가 자기 집에서 가방 들고 왕진을 주로 했었는데 병원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마취가 생기고 마취가 되면서 이제 인펙션 감염 뭐 파스텔라 뭐 병균도 찾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구멍을 뚫어가지고 엔도스코피를 하면 최소로 침습하겠다 그래서 이제 가스트로스코피 복강경 라팔로스코피 거기다가 이제 라이트 옛날에는 이제 빛이 없으면 깜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빛을 이유는 이제 엔도스코피가 만들어진 게 1910년 트랜스플란톨로지 원래 키드니에서 시작됐는데 장기, 신장을 이식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는 개념을 1912년에 또 50년에서 60년에 노벨상을 받고요. 그 다음에 1940년에 이제 카테타, 혈관을 통해서 몸의 거의 모든 걸 가고 종양은 대부분 혈관이랑 상관이 있으니까 카테타라이제이션을 개발한 사람이 신경과 의사인데 그 사람도 노벨상을 받고 뭐 카디아 카테타로 발전하고 이게 막 이 라팔로스코피를 이용해서 이제 수술에 적용되고 있고요. 89년에 이제 CT가 이제 거의 끝나니까 이걸 가져다가 로봇에 써보자. 그래서 이제 수술 로봇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중에 하나가 살아남아서 이제 다빈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방종으로 가고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발전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죠. 인공지능의 이제 기본이 1950년대, 60년대 이제 비주얼 코텍스가 심플셀 캐스케이드 컴플렉스 셀에 페어가 캐스케이딩 하다라는 거를 제안한 이제 일종의 인지 생물 과학자가 뭐 80년대, 90년대 노벨상을 받아요, 그걸로. 근데 이제 그거에 기반한 이제 그걸 미미팅 해가지고 이제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게 보면. 그래서 보면 저희가 엑스레이가 뭐 나오자마자 뭐 한 10년 안에 책이 나왔고요. 체스트 레돌. 폐가 가장 어려웠고 그때는 이제 감염으로 죽는 게 지금도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몇 배가 결핵으로 죽어요. 폐 감염 질환으로. 공기 감염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안 만나면 그만인데 격리하면 그만인데 공기로 감염하는 건 막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도 이제 그게 가장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처음 만들어지고 이제 뼈도 받지만 이제 폐를 많이 받고 시카고 학회 생겼고 근데 그 밑에 이제 수많은 이런 노벨 피직스가 뭐 물리학상이든 케미스트리에서 뭐 회절이라든지 페이지 콘트라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벨상 쭉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펙트 뭐 초음파 뭐 조용제를 줘서 이제 영상을 강화시킨다든지 안 보이는 콘트라스트 MRI도 이제 밑에 이제 노벨상을 이렇게 잔뜩 받았죠.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뭐 분자 구조를 알아낼 수 있다든지 뭐 그 블록 이퀘이션이라고 NMR의 근본 수열이가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만든 사람이 노벨상을 받고요. 그거를 이제 구현한 사람, 엔지니어링으로 기계를 만든 사람도 노벨상을 받아요. 노벨 의학상을 받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없어요. PCR 만들거나 MR 만들거나 CT 만든 사람들이 이제 엔지니어로서 받은 거죠. 물론 티어리로 받은 애들은 이제 좀 물리학이나 화학에 받아야 되고요. 뭐 CT도 이제 뭐 이때 받았고. 그 말고도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영상이 생기니까 디지털라이즈하고 인터벤션에서 영상을 보고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리고 요거를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딥러닝이나 컨서터티브 서저리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크게 보면. 그래서 이런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의학적인 트렌드가 있어요. 아까 했지만 많이 자르는 것보다는 최소 침습, 환자를 생각해가지고 치수를 한다든지 뭐 항법 장치라든지 로봇이랑 붙인다든지 뭐 있는 포트를 라팔로스코피는 배에다 4개 구멍을 뚫고 가는데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수영복 입기도 힘들고 젊은 여자들이 수술받기 어려울 거잖아요. 그럼 배꼽을 뚫고 하나 들어가서 가면 수술 도구가 이제 훨씬 복잡하고 아주 좁은 영역밖에 수술 못하지만 어쨌든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싱글 포트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뭐 임플란트라든지 서지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큰 트렌드가 디지털로 가면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자. 그 다음에 근거 중심. 예전에는 의학이나 한의학이나 다 경험 중심이었어요. 내가 환자를 치료해봤더니 치료가 되고
또 사람은 증강되잖아요. 내가 뭐 치료를 해도 살린 사람들이 더 기억이 많이 남고 죽은 사람들은 했어 잊어버리고 이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바이어스가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중심으로 가자. 이게 굉장히 큰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경험의학보다는 근거 중심. 근거라는 게 이제 통계적인 처리를 해서 이제 에비던스가 진짜 있는 것만 이제 근거로 삼자. 또 하나는 의학의 상당 부분이 퀄리터티브 메디슨이었어요. 그냥 뭐 이게 시비어하다, 안 좋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얼마나 안 좋네. 뭐 혈압을 쟀을 때 뭐 80에 120 이상이면 고혈압, 130 이상 이렇게 숫자로 나오고 그 숫자들 간에 캘리브레이션이 돼서 어느 병원의 어느 혈압계로 재도 그 숫자가 캘리브레이션 돼 있어야 당신은 몇 이상이니까 고혈압이 약 드세요. 그러면 보험수가도 나오고 이게 이제 QC가 돼야지 이제 의료에 쓸 수 있는 건데 그게 보면 근데 이제 의료 영상은 웃기게도 처음부터 디지털이었는데 QC가 안 돼요. 오히려 더 복잡하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QC 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혈압계도 누군가 계속 캘리브레이션 하니까 맞고 있을 거잖아요. 측정 장비라는 게 원래 틀리는 건데 그래서 퀀터터티브 메디슨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랩이 이제 주로 여기에 있는 거죠. 퀀터터티브 메디슨을 하는 랩인데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크게 보면 퀀터터티브 메디슨을 해서 에비던스로 가자 이런 게 이제 큰 스토리고요. 물론 이제 영상 관점에서 보면은 뭐 기능을 볼 수 있는 실제로 영상은 몇백 마이크로메타 픽셀을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세포가 뭐 100만 개쯤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모레큘라 레벨에서 뭘 하고 있느냐, 세포 레벨에서 뭘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뭐 MRI 어떤 네이티브 특성을 이용하거나 어떤 스마트 에이전트를 특정 캔서 셀에 붙이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뭐 플루어센스를 본다든지 MR 콘트라스를 본다든지 펫 콘트라스를 본다든지 그러면 이제 분자 하나하나는 보지는 못하지만 그거의 덩어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픽셀 레벨에서 이게 메조 스케일이죠 쉽게 해서 이런 걸 하고 이제 이런 거를 똘똘똘 말아가지고 이제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이나 프리시즌 메디슨 환자마다 옛날에 감기 걸리면 다 똑같은 약 줬는데 뭐 당신은 이런 뭐 특성이 있어서 뭐 유전학적인 특성이나 뭐 지금 상태의 특성 때문에 뭐 약을 뭐 반만 써야 된다, 이약을 써야 된다든지 뭐 이쪽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있고 아까 했지만 서저리 관점에서는 가장 큰 게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 옛날에는 의사가 편하게 수술을 해서 수술을 잘했으면 됐는데 환자가 리커버리가 잘 되게 수술을 하고 의사는 불편하더라도 의사가 술기를 계속 올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큰 미래 트렌드로 보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굉장히 많은 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잘라서 보겠다는 개념이 이제 단층 영상이 시작이고요. 이게 이제 아주 새로운 건 아니고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얘는 진짜 천재인데 뭐 옛날에 이제 이 시대 때 공동묘지에서 시체 10구를 훔쳐다가 해부를 해서 교과 책을 한권 쓰고 엄청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후 세대들은 나처럼 이거 고생할 필요 없다. 이 책 봐라. 뭐 이러고 이제 뭐 해놓은 책을 한권 썼는데 그때 이 요런 스케치가 있죠. 이렇게 단편을 잘라가지고 단편을 이제 그려놓은 게 있는데 실제로 CT랑 굉장히 유사하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놀라운 게 이제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심장 판막 같은 거를 에올타 루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판막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루트가 이렇게 동그란 방 위에 판막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헬리칼 플로우가 이렇게 생길 거다. 이걸 스케치해 놓은 게 있어요. 뭐 죽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플로우는 없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나중에 이제 4D 플로우로 찍어보면 이렇게 생기죠. 당연히 생기겠지만 유동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엑스레이 만들었고 뇌시편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찍었고 CT는 71년에 만든 거고 그때 만든 연구 노트와 특허 뭐 이게 사람에게 처음 쓴 CT고 레졸루션은 상관없죠. 어쨌든 이 사람이 하우스필드라고 이게 이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HU라는 걸 쓰고요. 요즘 CT는 뭐 이렇게 토로스 영상 몇 초 만에 찍어요. 그래서 뭐 씬슬라이스 기본적으로 디텍터 사이즈가 서브밀리미터이기 때문에 뭐 찍어서 뭐 리컨하면은 뭐 리컨 시간이 더 걸리고 찍는 시간은 엄청 짧고요. 이거를 순간적으로 캐시에 올렸다가 이제 리컨 이게 이제 헬리칼로 찍어서 일종의 사인 커브 비슷한 사이노그램에다가 이어놓고 이거를 라돈 트랜스폼 해가지고 영상을 이제 리컨을 하는데 리컨하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리고 이거를 뭐 3000장 홀바디를 필드작전을 찍으면 3000장 되겠죠. 이거를 이제 150cm 정도 했을 때 0.5mm 찍으면
메모리 올리려고 그러면 이제 512 바이 512 바이 2바이트에 3000장을 메모리 올리려고 그러면 이제 읽는 시간이 이제 CD 찍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CT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데 점점점 이제 디텍터가 두꺼워지는 식으로 디텍터가 옛날에는 엑스레이는 이렇게 콘빔 타입으로 이렇게 레디에이션 방향으로 소스가 있으면 빛이 어느 방향으로도 퍼지든지 형광등, 그 손전등 키면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제 디스토션이 많이 생겨가지고 콘빔을 잘 쓰기가 어려워서 콜리메타라고 위아래를 잘라버리고 가운데 엑스레이 빔만 쓰게 펜빔 CT로 발전을 했는데 이 펜빔이 점점점 두꺼워지면서 이제 4열 CT, 16열 CT, 64열 CT 뭐 이렇게 EBCT는 이제 이거 엑스레이 브라운관을 이렇게 총은 한 군데를 쏘지만 이렇게 자력을 이용해가지고 총으로 이제 흔들어서 이렇게 주사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CT에 써보면 겐트리가 1.5톤짜리가 뭐 0.2초에 한 번씩 돌아야 되는데 이게 엄청 기계공학적으로 지금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해보자고 이제 한때 나왔다가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이큐러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마 요즘에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결국 요즘에 대세가 이제 MD 멀티 슬라이드 CT, 멀티 디텍터 CT가 이제 이때부터 나와서 쭉 두꺼워지고 있고 지금 뭐 300열, 500열 뭐 이렇게 계속 두꺼워지고 있고 이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콩빔 아티팩트가 들어오니까 이제 콩빔 니컨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CT, 뭐 MD CT들에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겐틀이 돌아가는 속도인데 사람 심장이 1초에 한 번씩 뛰잖아요. 스틸 0.25초에 한 번 뛰더라도 움직이는 페이지에서는 모션 블러가 생겨요. 더 빨리 찍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계공학적으로 더 빨리 돌리기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이제 가장 좋은 게 이제 초전도처 자석 초음파 모터로 공중에 띄어가지고 돌리면서 이제 마찰을 최소로 해서 돌리는 게 지금 가장 좋은 게 0.25초, 무리하면 0.2초에 한 바퀴씩 돌리는 거고 이 돌아가는 겐트리의 무게가 1.5톤이어서 조금만 흔들리면 대형 사고가 나오는 거죠. 그 겐트리가 축이 약간만 흔들려도 뭐 튕겨 나갈 거잖아요. 걔를 잡고 있기 간단치 않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CT가 사람에게서는 첫 번째 CT 74년에 나왔고 스파이럴 스캔 이것도 이제 엄청난 이노베이션인데 일단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스파이럴 스캔이 되면서 사람을 이제 빨리 찍게 되고 실제로 볼륨을 찍게 되고 옛날에 이제 단층만 찍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CT들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발전을 하면서 이제 듀얼 에너지 엑스레이 소스가 두 개가 되면 스펙트럴 CT라 그래서 하나는 이제 하이 레벨의 영상을 얻고 하나는 로우 레벨의 영상을 얻어서 두 개를 컴포지션하면 머티리얼 디컴포지션이 돼요. MR 비슷하게 우리가 CT 영상을 훨씬 더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멘스가 처음 2005년에 낸 거고 그걸 가져다가 이제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 이제 저희도 여기에다가 롱 모듈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세계 최초로 하면서 제가 지멘스랑 이제 콜래버레이션 시작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도우즈가 이제 특히 어린애들은 꼭 CT를 찍어야 될 수도 있는데 도우즈를 아주 어렸을 때 맞으면 이제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도우즈를 최소로 줄이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도우즈가 이제 떨어지는 이슈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이제 이터러티브 리컨이라든지 리컨 모듈도 계속 바뀌고 속도는 거의 세츄레이션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CT가 막 쪼개지기 시작해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따라왔는데 어떤 사람은 디텍터로 와이드 디텍터로 가는 애들이 이제 주로 도시바 애들이 가고 로우 도즈로 가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회사마다 이제 CT들이 한 분야로 발전하지 않고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스펙트럴 CT를 여러 페이지로 가는 이제 회사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고요. 보면 이게 원격 접속을 하면 이 컴퓨터에서 이 동네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피가 들어와서 나가는 건데 조영재 동영상이 안 되면 좀 곤란하긴 한데 어쨌든 요게 이제 요것도 이제 사람이 입을 벌리면서 움직이는 4D 영상이고요. 이제 여기에 수술을 하고 이제 양악 수술 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 수술하고 이제 붙여놓은 거죠. 이것도 이제 호흡하는 영상인데
하여간 뭐 이런 게 이제 CT가 템포럴 레졸루션하고 뭐 이런 게 올라가면서 우리 다이나믹스를 잘 찍고 이거를 그냥 보고 예쁘다가 아니라 질환에서 어떻게 정령하고 어디를 찾고 사람 의사도 이걸 보고 이제 찾는 거니까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그걸 찾고 재고 또 그러면 영상을 어떤 특정 그 값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이제 빅데이터 뭐 구글처럼 검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MRI에서 이제 케미컬 시프트라고 전자들이 분자 결합을 하면 그 서로 영향을 주면서 그 전자 구름이 미묘하게 바뀌어요. 그 전자 구름의 위상을 찍을 수 있는데 그 위상이 케미컬 시프트로 이렇게 다른 픽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프로톤만 찍는 거기 때문에 다 프로톤인데 뭐 알코올 보면 CH3, 뭐 CH2, 뭐 CH5, 알데히드인가요? 하여간 뭐 이렇게 하면은 C를 카본이 백본이니까 카본을 기본으로 어떤 건 H가 3개 붙어 있고 H가 2개 붙어 있고 H5가 붙어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H들이 조금씩 카본과 H들 사이의 위상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픽으로 떠요. 그럼 이 픽이 어디서 뜨고 얼마나 뜨고 이런 걸 이용해서 내가 보고 있는 어떤 용액에 있는 분자식이 알데히드냐 알코올이냐 뭐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화학에서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 보통 이제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 물질을 가져다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물에다 담은 다음에 이렇게 MR 스펙트로스코피를 찍으면 이렇게 패턴이 뜨는데 이 패턴을 가지고 분자식을 역으로 이제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화학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합성을 하는 거랑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있는데 MRS 때문에 이제 분석 분야가 생긴 거죠. 크게 보면 이게 이제 뭐 이게 프로톤만 보이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하지만 뭐 분자식에 프로톤이 많이 있으면 충분히 볼 수 있고 뭐 플로레센스만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계속 뭐 우리가 찍을 수 있는 MR 분자식은 여러 개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런 걸 또 막기 위해서 아주 미세한 양의 쓸데없는 거를 넣어요. 그러면 스펙트럼이 막 엉기거든요. 그래서 리버스 엔진을 막기 위해서 뭐 막는 방법도 많은데 어쨌든 이걸로 이제 홀바디 MR을 찍는데 최근에 찍어보니까 5분이면 찍더라고요. 저희 최신 MR로 바이브인가 뭐 그걸로 찍었더니 1mm 큐빅으로 한 5분 만에 홀바디를 찍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홀바디를 몇 개 가지고 있고 뭐 이걸 가져다가 뭐 3D 프린트 좀 해보고 뭐 MRI 기반의 이제 메디컬 이미지넷도 좀 해볼 생각인데 일단 CT가 먼저고 노벨상도 이제 피직스에서 받고 뭐 케미스트리에 받는 게 아까 그런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들어가는 그런 온천 기술 때문에 이제 받은 거고 장비를 만든 걸로 이제 내비슨에서 받았죠. 그것도 안 되겠지. MRI도 이제 굉장히 신통방통해서 이제 혈류도 찍고 저희가 이제 하나도 안 되니까 참. 좀 있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고요. 어차피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디퓨전 캔서 이미징이라고 물 안에 이제 신경 다발들이 이제 길쭉길쭉한 세포들이 있는데 그 길쭉길쭉한 세포들 안에 오러 디퓨전이 길쭉한 방향으로 많이 되고 그 오소고나란 얇은 방향으로는 멤브레인에 부닥쳐가지고 많이 안 되는 그런 어나이소트로피를 이렇게 쭉 그려보면 뇌에 신경 다발이 그려져요. 신경 다발이 있는 신경이나 머슬 같이 이렇게 파이버가 길쭉길쭉하게 있는 데는 이런 게 찍히고요. 심장 근육, 근육이 잘 발달된 사람도 찍고 이렇게 뇌 같은 아주 CNS,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화이트 메타들은 전부 다 신경 다발이거든요. 저게 DTI가 되는 이거는 그거의 다음 버전이에요. TDI. DTI보다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뉴로 이미지에 나온 영상이고요. 하이 레졸루션을 찍는.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제부터 이제 의료 영상 인트로덕션 끝났고 AI, ML, 딥러닝은 뭐 많이 들어봤으니까 잘 아실 거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하든 딥러닝을 하든 그 문제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 되고 메소드가 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머신러닝은 잘 나와 있죠. 데이터 수가 너무 적으면 다시 모아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저희가 해결하려고 이제 온샷 러닝이나 제로샷 러닝이나 뭐 멀티샷 러닝 뭐 아니면 너무 이렇게 아주 임밸런스한 레어한 디지즈가 있는데 정상이 엄청 많으면 이 정상을 가지고 아웃라이어 디텍션 관점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해 볼 수도 있겠죠. 트랜스퍼 러닝 관점으로 해볼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제너럴리는 뭐 너무 데이터가 없으면 다시 모아야 되고 카테고리를 본 다음에 이 레이블 데이터가 뭐 양이 있으면 리그레션, 뭐 에이지가 뭐 이렇게 남자 여자냐 뭐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칼 데이터면 클래시피케이션으로 가고 뭔가 나이를 예측한다든지 몸무게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을 예측한다면 리그레션으로 가야겠죠. 근데 레이블 데이터가 없으면 이제 있으면 뭐 이렇게 가지만 없으면 클러스터링,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가고요. 그래서 뭐 지들끼리 데이터를 묶어보든지 뭐 찾아봐라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방법이 있고 뭐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하이테크 언슈퍼바이즈 러닝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특히 겐이나 뭐 이런 딥러닝을 기반으로 이건 이제 머신러닝만 얘기하는 거니까. 또 이제 하나 재밌는 건 이제 콘터터티브가 이제 있는데 콘터터티브도 없는데 뭐 그러면 디멘전 리덕션 뭐 예를 들어 영상이 100만 개의 피처가 있는데 뭐 100개든 1000개의 레이턴트 벡터로 이제 디멘전을 줄이고 싶다. 이런 거는 뭐 옛날에는 이제 PCA 같은 걸 했는데 요즘엔 딥러닝이 오토인코더가 잘한다라고 이제 한 사람도 있고 이게 근데 이제 알다시피 오토인코더는 데이터가 많아야지 학습도 되고 많으면 딥러닝이 유리한데 작으면 고전 방법이 더 유리하고 또 이제 고전 방법도 가정들이 몇 개가 있어요. 통계 독립 변수에서 뽑은 변수냐 그런 거가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통계 기법을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아직도 이제 통계학의 기본은 우리가 하는 변수가 모두 독립 변수고 독립 변수의 정의라는 게 Identically Independently Distributed Data IID라는 게 이제 독립 변수의 정의고 보통 잘 모르죠. 근데 IID가 만족되면 통계 애들이 훨씬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어요. 작은 데이터에서는. 그리고 이제 고전 통계 기법의 가장 큰 문제는 피처를 사람이 뽑아줬어야 돼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이거를 자기가 뽑는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 그래서 디멘전 리덕션이 힌튼이 이제 사이언스에서 딥 오토 인코더, 이제 딥러닝의 이제 베리에이션이긴 한데, 오토 인코더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게 신문 기사일 거예요. 로이터 뉴스 스토리가 그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키워드 몇십 개로 쪼개진 거를 PCA를 했더니 PCA는 요렇게밖에 디멘전 리덕션이 안 되는데 N은 했더니 키워드별로 잘 쪼개지더라. 어떻게 했더니 이게 이제 사이언스에 났고 이때부터 이제 실제로 딥러닝이 퍼블릭하게 이제 나온 거죠. 이게 보면 공개적으로 나온 거 물론 힌튼이나 이런 애들은 아주 전부 타고 있던 애들은 많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시파이어 관점에서는 언슈퍼바이즈, 슈퍼바이즈, 딥, 쉘로우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컨볼루셔널 뉴럴넷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딥 온토 인코더, 뭐 딥 블리프넷, 베이지알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딥 기반의 언슈퍼바이즈드, 쉘로우 기반의 언슈퍼바이즈도 있고요. 슈퍼바이즈드 쉘로우도 있고 딥 슈퍼바이즈도 있죠. 저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 특히 이제 의료 데이터는 항상 데이터가 많은 것도 아니고 대부분 스트롱 임밸런스가 있죠. 그 레어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뭐 제로샷이나 온샷 러닝 같은 게 될 수도 있지만 아직도 스틸 애큐러시가 아주 좋진 않아요. 그래서 고전 SVM이나 이런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고민해가지고 자기가 적용할 때 항상 이제 좀 베리에이션 좀 봐야 되고 어쨌든 딥러닝이 애큐러시가 좋고요. 뭐 거의 데이터가 많을 때 이제 빅데이터 관점에서 굉장히 좋고 굉장히 다양한 데에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네오코그니트론, 허벨과 와이젤이 1959년에 이게 이제 심플셀과 컴플렉스셀이 캐스케이딩하고 비주얼 코텍스에서 한다는 걸 해서 노벨상을 이제 1990년쯤에 이제 정보 처리학 뭐 이런 걸로 인지 정보 처리학으로 받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우리 이제 ANN, 아티피셜 뉴럴넷의 이제 티어리가 되고요. 특히 이제 CNN의 티어리가 되고, 사람 뇌를 이렇게 뜯어서 보면 이렇게 신경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 연결된 부분을 이제 시냅스라고 하고요. 신경은 이제 이런 셀 바디가 있고, 덴드라이트라고 이제 신경 촉수에서 이제 신경
케미칼을 받아가지고 이 셀 바디에 주면 셀 바디가 이제 뭔가 컨볼루션을 해서 액션 포텐셜 파이어를 던지면 자기 엑손을 따라서 간 다음에 자기의 이제 뿔에다 주면 다른 놈으로 계속 프로파게이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컴퓨터로 모델링 했고요. 잘 보면 이것도 안 되겠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사람 몸에 한 1000억 개의 뉴런이 있고 100조 개의 시냅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뉴런보다는 시냅스가 훨씬 많고요. 한 뉴런에 저런 시냅스가 한 1000개씩 달려있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남은 거죠. 그 밑에 이제 커넥션리즘이라고 이제 그 약간 이제 기본적인 게 있는데 사람의 이제 신경이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대해서 일단 자극이 들어오고 자극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통해서 강화하는 이런 메커니즘, 리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SR 페어링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런 서킷이 강화되거나 위크닝 돼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솔직히 이제 말을 못하는 동물한테 예를 들어 사람은 애한테 이게 마이크다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근데 동물은 동물이 가르쳐주냐? 동물 중에서도 어쨌든 비주얼 코텍스는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 못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못하는 애들이 뇌를 어떻게 발전할 거냐 뭐 이런 걸 했을 때 아주 근본적인 뇌는 자기 스스로 이런 스티뮬러스 리스판스에 의해서 리워드나 페널티 시스템이 돌면서 뇌가 이제 스스로 발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지금 GPU 성능이 떨어지지만 GPU 성능이 사람 뇌 정도의 100조 개의 뭐 100억 개의 시냅스와 1000조 개의 100억 개의 뉴런과 1000조 개의 시냅스 정도가 되고 걔가 그냥 여기 앉아서 이런 스티뮬러스 리워드 시스템만 가지고 있으면 인간으로 발전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커넥션 리즘이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PDP 어썸션이라고 하고 지금 커넥션 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딥러닝을 하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의 극단주의자들은 이제 밑바닥에 요걸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아무런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이게 그냥 설명하는 거다. 사람의 지능이라는 거. 진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또 이제 이거의 장점이 있어요. 그레이스풀 디그레데이션이라고. 이렇게 만든 서킷이 나이가 들면 망가지잖아요. 근데 50% 정도까지 망가져도 서킷이 퍼포먼스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카타스트로픽 디그레데이션이라고 서킷 안에 그 뉴런이 100개가 있는데 하나라도 망가지면 서킷 전체가 말펑션하는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 이런 신경 네트워크를 통해서 웨이트 썸으로 서로 주고받는 이 네트워크가 훨씬 러버스트하다는 거예요. 뉴런이 반 이상이 망가져도 이 드랍아웃하고 좀 비슷한 것 같잖아요. 잘 보면 뉴런들이 막 꺼지고 뭐 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사람의 뉴런하고 컴퓨터가 많이 다른데 그리고 실제로 구현 방식이 굉장히 다른데 뭐 비슷한 것도 많고 다른 것도 많고 상보적일 수 있죠. 당장은. 그래서 이제 이 퍼셉트론 개념은 이제 이때 나왔고 이 XOR 잘 못 푼다고 알려져가지고 1차 겨울이 왔다가 79년에 일본 이 사람이 이거를 가져다가 CNN을 만들어서 네오코그니토를 해보자. 컨볼루션을 붙이면 그냥 딥러닝 문제 해결되지 않겠냐? 구현은 안 한 것 같은데 그걸 가져다가 이제 백프라파이션 나오고 르쿤이 이제 개발하기 시작해요. 뭐 80년대부터 M&I 문제를 가져다가 CNN에 백프로그램 해가지고 구현을 하고 실제로 뭐 엑스레이나 맘모나 이런 데 썼어요. 캐드 럼로즈를 93년에 스피에 발표했고 맘모도 뭐 95년에 발표했고 뭐 그때는 주로 M&I 를 가지고 했지만 근데 이제 그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게 이제 이게 진짜 더 좋은지 뭐 데이터도 많지 않았고 이제 12년에 이제 이게 나온 거고요. 뭐 어쨌든 이런 건 너무 잘할 거니까 어쨌든 이게 딥러닝이 되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게 진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주 피어리나 수학적으로 아주 복잡한 모델을 만들어서 현상이 굉장히 불완전하게 되거나 미싱 데이터가 있더라도 모델에 두들겨 맞춰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고전 학문하고 전혀 다른 학문이 생긴 거예요. 그런 어떤 모델보다 그냥 데이터만 때려놓고 인공지능보다 하라 그러면 더 좋다는 거지. 사람들이 다 돌아버리는 거죠. 보면 기존에 이제 고전 이제 학문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이 딥러닝이 왜 잘 되는지 이제 잘 설명도 안 되고 엠피리컬하게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고 뭐 상당 부분 이제 설명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물론 이제 결국은 이제 딥러닝이 한계를 보여주면 이제 고전 티어리가 다시 붙어서 하이브리드 테크닉으로 더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전부 다 이제 모든 분야, 학문 분야에서 딥러닝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도 이제 그런 거고, 이제 그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점이고, 뉴 컴퓨팅 모델을 만들었고, 알고리즘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이제 패스 트레이닝이 옛날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데이터도 없었지만 컴퓨터 성능도 안 좋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가능해졌고 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 PDP 어썸션, 커넥션 리스트 요게 이제 딥러닝 카테고리고, 나중에 동영상 되는 버전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샬로우 러닝부터 딥러닝으로 가고, 우리는 꼭 딥러닝만 쓸 생각은 없지만 상당 부분의 문제는 딥러닝이 더 잘 풀리기 때문에 딥러닝을 써야 되는 거고요. 솔직히 이제 우리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거 보면 픽셀 바이 픽셀로 우리가 정답을 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20 데이터밖에 안 돼도 학습이 되는 이유는 영상의 픽셀이 0이냐 1이냐 뭐 레이블 정도가 픽셀 레벨에서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결국 그거가 테스트 데이터에 뭐 이미지 한 장으로 들어가지면 그 안에 이제 01, 01은 이제 영상 픽셀이 있을 만큼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코이어런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1이면 대부분 주변이 1이고 0이면 대부분 주변이 0일 테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학습하다가 딴 데로 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오버피팅도 잘 안 일어나고, 뭐 세그멘테이션 특성이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은 숫자가 작아도 잘 되는 거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은 이제 고전적으로 우리가 수많은 피처를 뽑아요. 이 피처는 이제 사람이 뽑거나 인공지능이 뽑거나 어쨌든 피처를 뽑았다고 했을 때 튜머가 클수록 말리그넌트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죠. 내가 언제 찾았냐가 중요하잖아요. 튜머가 많이 자란 다음에 찾았거나 아니면 얼리 스테이지에 찾았거나 그러면, 튜머가 작으면은 뭐 비나인에 있다가 말리그넌트로 가거나, 뭐 작은 건 대부분 비나인이고 큰 거는 그렇더라도 말리그넌트가 되는 종양도 작았을 때는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못 찾아서 작은 게 좀 적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크면은 좀 더 말리그넌트 확률이 높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y가 1이고 y가 0이고, 그래서 항상 y는 종속 변수예요. 통계학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x가 독립 변수죠. 그래서 이제 튜머 사이즈를 주고 나눠보라 그러면 이렇게 항상 겹치는 게 있죠. 이건 좋은 크라이테리아가 아니죠. 적어도 한 피처로는 잘 안 되는 거고, 온셋을 우리가 정확히 하면 온셋 대비 얼마나 큰지 여기다 온셋 축을 하나 그리면 이 종양은 온셋 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온셋 대비로는 큰 거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디멘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구분력이 늘어나고, 그래서 하이퍼 디멘전, 이게 뭐 딥러닝은 몇천 개, 몇백만 개 또 뽑으니까 우리가 그냥 뽑는 것도 많이 뽑지만 뽑으면 이제 점점 하이퍼 스페이스가 넓어지면서 2차원, 3차원, 4차원, N차원이 되면 이제 N차원부터 우리가 잘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차원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이제 뭐 오목한 산을, 계곡을 찾든지 볼록한 꼭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큰 꼭지점이 우리가 원하는 이제 답인데, 아주 가기 전에 뭐 작은 산들이 있으면 산봉우리 다 걸릴 것 같잖아요. 이 산봉우리를 우리가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수학적인 방법으로. 근데 잘 보면 산봉우리에 내가 있으면 어느 방향으로 가도 다 내려가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이게 디멘전이 여러 개가 되면 2차원이면은 x, y, 뭐 높이가 z라고 치면 3차원, 4차원, 5차원 하면 n차원에서 한 1000차원쯤 되면 어느 방향으로는 다 올라가지만 한 방향만 내려가면 여기는 새들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퍼스페이스가 많아질수록 로컬 옵티멈이 없어져요. 크게 보면 없어질 확률이 높아져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뭐 새들 포인트라고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새들 포인트로 갈수록 미분하면 조금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다 스톱되거든요. 스톱되면 이제 퍼터베이션 줘서 튕겨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이슈가 있고, 얼마 전에 옥스퍼드 피직스 애들이 딥 레이어, 일단 우리가 이제 ANN에서 한 레이어가 무한히 길면 유니버셜 어프락시메이션이 된다라는 거는 어떤 펑션에도 증명이 돼 있어요. 1997년인가. 근데 그게 이제 딥 레이어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왜 딥러닝이 잘 되냐에 대해서 아직도 수학적으로 잘 안 풀려 있는데, 옥스퍼드 피직스 하는 애들이
딥 레이어로 갈수록 로컬 옵티멈이 모이더라. 파라메트릭 케이스에서. 그러면 글로벌 옵티멈이 하나로 이렇게 더 잘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증명했죠. 읽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뭐 요게 이제 우리가 어느 피처를 뽑고 얼마나 많이 뽑고 꼭 많이 뽑는 게 나쁜 거냐. 사람들 이제 의사들 중에서는 그 당연한 거고 많이 뽑으면 하이퍼 피팅되고 오버 피팅되고 그래서 문제가 아니냐 그러는데 이제 진짜 오히려 이제 그게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잘 뽑아야 돼.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뽑고 이걸 어떻게 러버스타게 뽑고 이게 뭐 100개, 1000개 뽑는 것 중에 의미 있는 거 10개를 찾아가지고 진짜 옛날에는 가장 잘 구분하는 하나를 찾아서 맥시멈 라이클리우드로 어디를 잘라야지 몇 프로 내가 손해를 보면서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옛날에 의사는 컴퓨터에 도움이 없이 뭐 if then else로 그냥 머릿속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온사이트에서 특정 피처를 뽑아가지고 가장 잘 구분하는 피처를 뽑아서 가장 구분이 잘 되는 숫자 값을 이용해가지고 양분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 당신 시스톨릭 때 130이고 다이스톨릭 130, 시스톨릭 때 80이면 고혈압, 이상이면 고혈압, 아니면 고혈압 아니면 뭐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다 노트북 가지고 있고 다 핸드폰 가지고 있고 하이퍼 디멘전을 그것보단 더 잘 자르는 피처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직도 이제 러버스트한 피처들은 많이 쓰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0일로 나눈 어떤 값을 주고 이게 뭐 1차원이든 2차원, 3차원이든 캔서가 말리그넌트냐 아니냐 이런 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고 튜머 사이즈랑 에이지, 온셋이 있으면 좀 더 낫겠지만 어쨌든 온셋을 알기 굉장히 어렵죠. 언제 튜머가 그 사람에게 생겼는지 뭐 계속 주기적으로 찍어보기 전에는 알기 어렵겠죠. 어쨌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캔서가 더 많이 생기는 것도 맞죠. 항상 그러냐? 나이 들은 안 생긴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런 노이즈들이 있는 거죠. 이거를 가장 잘 구분하는 구분자를 이제 만드는 문제고 리그레션 문제. 근데 잘 보면 이거는 나오는 정보량이 0, 1이에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즈가 좀 작아도 0, 1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 이 문제의 컴플렉스 관점에서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얘는 집의 크기를 보면 집값이 어떻게 될지 하면 집의 크기가 크다고 계속 올라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일단은 모노토닉 해야겠죠. 적당히. 근데 여기서 나오는 값은 굉장히 베리업을 하죠. 리그레션은 훨씬 어려운 문제예요. 클래시피케이션보다는. 직관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집만 크다고 되느냐, 화장실 개수, 뭐 아니면 방의 개수,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 좀 더 정확히 아니면은 거기 학군이라든지 뭐 지하철하고 거리라든지 뭐 도심 다운타운까지 가는 거리라든지 이런 피처를 뽑으면 점점 이게 더 정확히 리그레션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런 게 반영돼 있을 것 같긴 하잖아요. 아니면 뭐 우리가 잘 모르는 뭐 유명인이 살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아주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그 집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잘 알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은 이제 레이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 문제의 컴플렉시티나 이런 게 생각보다 이제 나름 이런 문제들은 보면 굉장히 통계학적인 이슈인 거죠. 노이즈 적당히 있고 그리고 도메인 난리지를 잘 알아야 돼요. 완전히 통계 문제도 아닌 게 이게 그냥 오픈 데이터 가져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돌려가지고 뭐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특성을 이해하고 뭐 이래야지 잘 되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좀 늦게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 이것도 뭐 대충 다 아는 얘기라 뭐 어쨌든 이거 아주 기초적인 얘기들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한 3번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할 건데 대표적인 클래시피케이션 Y가 디스크리트고 이메일이 스팸이냐 아니냐 온라인 트랜잭션 했는데 사기를 찾느냐 튜머가 말리거너지 비나인이냐 이런 거를 우리가 하이퍼스페이스 우리는 2차원으로 그랬지만 실제로 N차원 피처를 뽑아가지고 가장 구분을 잘하는 Y값을 만드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기하학적으로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하고 이게 실제로 0, 1이 아니라 뭐 3, 4, 5, 7, 8 뭐 멀티 레이블로 쭉 가면 갈수록 훨씬 어려운 문제가 돼. 0, 1은 동전 던지면 50%는 무조건 맞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0, 1, 2는 동전 던지면 33%가 맞는 거고 멀티 레이블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는 많고 그러면 N도 많이 필요하고요. 피처 그리고 또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피처를 뽑을 때 이 피처를
로버스트하게 뽑을 수 있느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는 이제 가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줄 한 줄이 가정이 있어요. 내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짠 이유는 A가 B보다 크다고 하는 이유는 내 머릿속에 이런 가정이 있는데 실제로 그 가정이 안 맞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계속 에러가 되는데 에러가 계속 증폭되는데 어쨌든 인공지능은 그런 데이터가 오면 그 데이터를 더 집어여주면 theoretically 걔가 어쨌든 그걸 학습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 드리븐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밸런스가 이제 잡혀서 무시하는 게 더 유리하면 인공지능 학습 안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theory상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피처를 직접 보기 때문에 그 피처 뽑는 굉장히 러버스트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짠 코드에 한 줄 한 줄 가정이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인공지능은 그걸 홀리스틱하게 학습을 시켜서 전체 웨이트에다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러버스트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이유도 아마 딥러닝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걸 멀티 클래스로 바꾸는 건 바이너리 클래스 클래시파이어를 뭐 여러 개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부터 제가 2주에 한 번씩 아마 이 강의를 쭉 할 거고요. 그때부터 하고 처음에는 아마 다 아시는 것들을 안 들어 내가 자료는 쭉 올려놓을 테니까 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따라 들으셔도 되고 처음 듣는 사람들은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